세상의 세계로 한 걸음 교양톡톡. 안녕하세요, 호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작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각기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해주신 애청자께서 주신 소재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어떤 주제를 추천해 주셨나요? 비타민 결핍으로 생기는 병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두 개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번에 다룬 각기병과 오늘 다룰 괴혈병이 그 주인공이죠. 마침 이 괴혈병은 역사적으로도 관련된 재미있는 상식들이 있기도 해서요.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애청자께서 추천해 주신 주제인 만큼 또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괴혈병이 우선 어떤 병인지 알려주시겠어요, 호피드님?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잇몸이 붓고 이가 빠지고 빈혈이 오다가 결국 심장이 약해져서 죽게 됩니다.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원양 항해에서 주로 발생했고 19세기에 들어서야 사라져요. 그럼 이러한 비타민 결핍증이 역사적 사실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지난번처럼 혹시 전쟁에서 확산이 되나요? 전쟁 시기가 아니라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항해를 하는 선원들에게 많이 유행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아, 대항해 시대에 호피디님이 게임할 때 자주 본 제목인데요. 많이들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항해를 떠났던 시기인 거를 알고는 있지만 그게 어느 시대였고 왜 그렇게 신대륙을 발견하려 했는지는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제국주의 시대랑 좀 헷갈리기도 하고요. 대항해 시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먼저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제국주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시기는 대략 19세기 중반부터이고요. 대항해 시대는 15세기에서 17세기로 제국주의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대항해 시대를 통해 몰랐던 신대륙을 발견하고 지도를 만들면서 나중에 제국주의 세력이 진출하는 발판이 마련됐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미지의 세계로 떠났던 대항해 시대, 왜 이들은 이 시기에 그렇게 신대륙을 찾고자 목숨 걸고 나섰던 걸까요? 이때 당시 유럽 사람들이 항로 개척을 위해 원양, 먼 바다를 항해하게 된 이유는 바로 향신료로 대표되는 아시아의 사치품 때문이었어요. 사치품이라면 다이아몬드나 금, 이런 것이 먼저 떠오르는데 향신료요? 네, 이때 당시에 황금도 당연히 중요하긴 했어요. 그런데 향신료 또한 금보다 비쌀 정도로 아주 중요한 교육품이었습니다. 향신료라 하면 정향이나 후추 이런 건데요. 특히 후추가 대표적이에요. 지금이야 후추가 아주 흔하지만 당시에는 동서양 할 것 없이 매우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알 단위로 거래가 되었고요. 같은 무게의 금보다 비쌌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였죠. 유럽의 고문서에 보면은 재산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들어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군요. 하긴 그때 유럽에 자극적인 먹거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향신료가 사실 엄청 매력적이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사실 사람들이 지내는 데 있어서 먹는 기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이때 커피나 고추, 설탕 같은 것도 유럽에 없었다고 하니 후추나 향신료들은 정말 별미 중에 별미였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귀족들이 향신료를 많이 찾았고요. 이 향신료를 구해와서 팔 수 있다는 것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었어요. 그럼 이러한 향신료가 주로 나왔던 곳과 수입되었던 루트는 어떠했나요? 이전까지는 아시아의 물품이 중동과 지중해를 거쳐서 수입됐어요. 중동의 아랍 상인들이 아시아에서 물건을 지중해 동쪽 지역으로 가지고 와요. 지금의 이집트,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터키 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탈리아의 북부, 스페인의 동부에 있던 상인들이 그쪽으로 가서 물건을 사다가 유럽에 판매를 해요. 그러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거죠. 그러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가까운 기착지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 아시아로부터 유럽까지 전해졌다는 얘기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오스만 제국이 1452년에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을 함락시켜요. 그러면서 아시아로 향하는 무역 루트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육로를 막고 세금을 많이 붙여요. 당연히 기존의 무역은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무역으로 자금을 만들던 사람들은 새 길을 찾아야 했겠군요. 가만히 앉아서 망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사실 향신료 없이도 살 수는 있었겠지만 이때 유럽의 귀족들은 마르코 폴로가 실크로드를 통해 먼 나라에 다녀왔던 이야기, 동방견문록을 읽고 동방에 대한 엄청난 환상에 빠져 있었어요. 마르코 폴로가 허풍을 많이 떨어놨거든요. 그리고 동방의 향신료는 입맛을 사로잡고 있었죠. 지금으로 치면 좀 비싸고 특이한 물품에 매력적이고 혹하는 스토리텔링이 씌워져 있었던 거예요. 중독성 있는 매력적 물품에 멋진 스토리텔링까지. 사람들을 진짜 사로잡을 만한 요소가 다 있었네요. 네, 그래서
동방무역을 포기할 수 없었던 유럽의 나라들은 이제 인도로 향하는 길을 바다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드디어 시작이네요. 우리에게 유명한 1492 등장할 순간인가요? 네, 맞아요. 이렇게 동방무역을 위한 새로운 항로 개척에 나섰던 콜럼버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또 1498년에는 바스코 다 가마가 희망봉을 돌아서 실제 인도에 도달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항해에 나선 사람들 이야기를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이러한 대항해 시대의 괴열병은 어떻게 등장하는 건가요? 이렇게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 떠나는 여정은 실제 목표 지점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언제 어디에 도착할지 모르면서 떠나는 거였으니까요. 보이는 곳에 준비된 물품을 가지고 떠나는 항해가 아니라 미지의 세계로 원형 항해를 떠나는 것은 정말 힘들었던 거죠. 특히 이 시대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선원들의 삶이 특히 힘들었을 거라는 점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겠네요. 이때는 냉장 기술도 없고 보관을 위한 특별한 장치도 없고 배도 지금 같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죠. 진짜 환경이 열악했겠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창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선 대항해 시대의 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 시기의 원형 항해는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사실 19세기까지도 쉽지는 않았죠. 이전까지 항해는 근해 항해예요. 해안선을 쭉 따라가면서 항구에서 항구로 이동하는 방식이었어요. 반면에 원양 항해는 항구 없이 먼 바다를 나가는 거예요. 냉장, 냉동 장비가 없는데 중간에 항구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로 보급도 없이 2달 이상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처참해집니다. 먹거리는 소금인지 고기인지 모를 염장고기, 곰팡이 핀 벽돌 같은 비스켓, 쥐가 빠져 죽기도 한 물뿐이에요. 아, 정말 최악인데요. 최악이죠, 진짜. 근데 교육품을 실어야 되니까 저장 공간뿐만 아니라 생활 공간까지도 부족했어요. 이 당시에 배는 사이즈가 크다 해도 100에서 200톤급이라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저런 걸 타고 어떻게 큰 바다를 나가나 할 정도예요. 지금의 한강 유람선 크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결국 괴열병으로 사망자가 엄청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괴열병이 아니라 다른 병도 생길 환경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괴열병이 심각했던 이유가 뭘까요? 괴열병이 비타민C 부족으로 생기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타민C를 먹으려면 신선한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원양하게에서는 불가능하죠. 고기나 빵은 염장을 하든 수분을 줄이든 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지만 신선한 채소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보급을 받지 않는 한 채소 섭취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어떻게 보급을 받겠어요? 채소를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괴열병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겠네요. 그럼 사실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꼭 원양 항해를 해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꼭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했을까요? 이렇게 힘든 원양항해가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돈이었어요. 원양항해의 목적지는 인도 아니면 아메리카 대륙이었거든요. 여기서 가져오는 향신료와 기금속 때문에 항해가 성공하면 수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항해는 계속될 수 있었어요. 돈이 있는 계층에겐 여러 척을 보내서 일부만 돌아와도 투자금의 몇 배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투자였고요. 항해에 뛰어드는 선원들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였어요. 한 번 항해에서 살아 돌아오면 선원들도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자기 급료의 일부를 항해에 투자하고 배에 오를 정도였어요. 목숨을 건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돈을 위해서 항해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 괴열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1747년 영국의 해군 군의관인 제임스 린드가 라임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이 괴열병에 좋다는 걸 발견을 했지만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1798년에 영국에서부터 항해에서 선원들의 라임 섭취가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항해에서 괴열병을 극복하게 되죠. 물론 괴열병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안심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해 과정에서 질병 발생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의 위험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유럽인들은 분명히 얻은 게 많은 것 같은데 괴열병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죽는 대가를 치렀죠. 근데 또 그 과정에서 괴열병을 치료하고 이겨내고 항해를 계속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씁쓸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많이 없어져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질병도 한때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일 수 있었다는 점. 이게 역사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또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지난 시간처럼 한 문장으로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좀 마무리해보죠. 네, 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유럽인들의 욕망이 많은 선원들의 희생이라는 대가가 없었다면 실현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네, 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하겠습니다. 얻고자 하는 게 크면 그만큼 감수할 게 많아진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비타민C를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그럼 채소를 사러 가시죠. 네, 빨리 마무리하고 마트 가요. 교양의 세계로 한 걸음, 교양톡톡. 지금까지 호피디. 공 작가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